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님 모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연배쯤 되면 이제 부부싸움 안 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건 부부싸움을 웬만하면 피하죠. 그러니까 피하는 게 기술입니다. 네, 서로 부부싸움의 어떤 결과가 네, 좋은 경우는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네,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피하죠. 그렇죠. 피하고 만 생겨도 그냥 서로 먼저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이제 혈기가 있으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내셨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먼저 들어주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어젠가 제가 되게 재밌는 영상 봤는데 유재석 씨한테 네. 장항준 감독이 언제 마지막으로 혼났냐니까 어저께 혼났다고. 어저께 혼났대. 네. 그래서 보통 대부분 뭐 슈퍼스타의 집이나 대부분 다 비슷하구나. 그렇죠. 예. 근데 집값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집 진짜 많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너 때문이야 이거거든요, 원인이. 내가 사자 그럴 때 안 사서 지금 이렇게 됐지.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거봐 내가 사지 말자니까 또 사가지고 이렇게 힘들었지. 그러면서 네. 서로 이제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혼 단계까지 가시는 경우들도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좀 슬픈 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그 사랑하는 부인이나 아기들하고 행복하려고 그쵸. 부동산에 신경을 써서 산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걔 때문에 헤어져요? 걔는 두 번째잖아요.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되죠. 네, 근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물질적으로 가다 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겠죠. 조금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올랐는데 살 때 사자 그랬는데 못 샀을 때 네. 받아들일 때 그래 남편이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이제 사자 그러는데 좀 올랐어요. 네. 못 사 타임을 놓쳤잖아요. 그쵸. 그럼 놓쳤잖아요. 놓친 걸 안 사겠다고 얘기한 남편도 속으로는 돈이 있으면 왜 안 샀겠어요. 그거를 이해해주고 사모님이 사자 그럴 때 이게 그때 사면 좋았었는데 여보 이러면 되는데 네. 그러면 남편이 미안해서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서 거봐 내가 막 이렇게 구박을 하면 그럼 네가 벌어서 돈 사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CCTV로 어느 집을 보신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만 한 발 물러서 보면 이제 인구 요새 감소하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폭등했거든요. 전 세계가 그걸로 좀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좀 지나면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고금리가 주택 가격이 유지가 되게 힘들어요.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건설사 망할까봐 그게 이제 금융위기로 갈까봐 조금 대응책이라고 던졌는데 그게 좀 수위가 높죠. 높다 보니까 지금 서울 주택 가격이 어떤 상태냐면 최고점 네. 2021년도 9월의 최고점에 비해서요. 강남 같은 경우 요즘 회복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송파구는 한 90%까지 왔고요. 최고점에. 네. 그리고 서초구나 이런 강남구는 한 88% 수준. 네. 강북구는 지금 한 80에서 85%. 숨차요, 교수님. 근데 그러니까 내려온 건 맞아요. 아직도 예전 고점을 못 찾아갔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서울이 한 강북 같은 경우, 송파 같은 경우는 한 35%, 40% 빠졌었거든요. 네. 그럼 30%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과도하게 회복이 됐죠. 짧은 시간에. 네. 그러면 거래량이 지금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회복이 되니까 또 비싼 값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예전처럼 사는 분이 좀 적어졌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대출을 풀어가지고 이게 좀 유지가 됐는데 제가 볼 땐 매매 건수가 서울 아파트가 그 그림에도 나오는데요. 평균으로 월 평균 거래량이 한 6,100건대요. 월 아파트만요. 네. 2006년부터 평균 거래량이 그래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영끌하던 시절 있잖아요. 2021년 그때는 20년도 그때는 한 달에 12,000, 15,000건씩 팔렸어요. 평균은 6,000건이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출 완화도 해주고
거래 규제 또 정책 풀어주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뭐 세금도 완화해주고 이러니까 시장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평균을 넘어서서 올라가야 이게 정상인데 호가는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은 지금 그림처럼 적어요. 3천대예요. 네.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일 적었던 때가 글로벌 금융위 때. 그때 전 세계가 난리가 나니까 대한민국 아파트가 1,500건, 2,000건으로 줄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위기가 터졌을 때 1,500건, 2,000건. 네. 호황일 때 10,000건, 15,000건. 네. 근데 지금 3,300건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다 풀었잖아요. 풀었는데도 저 정도밖에 못 간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 집값이 비싸든지 집살 심리가 없든지 네. 돈이 없든지 셋 중에 하나죠. 네. 근데 국민들은 열심히 계속 잘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결론 나오죠. 아, 집값이 좀 너무 오버슈팅 됐구나. 네. 비싸구나.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하죠. 예. 그래서 연골 문제도 터지고 하니까 제가 볼 땐 시간이 흐르면 좀 조정될 것 같으니까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전세 살면 되잖아요. 뭐 그리고 조금 한 10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작년에 사립 유치원이 한 해에 한 780개가 폐원했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줄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서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 좀 마음이 좀 조금 편하실 거예요. 네. 전체적인 서울의 아파트 시장까지도 짚어주셨는데 네. 뭐 상승세가 지속된다, 집값이 꿈틀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까 80%, 90% 회복하셨다니까 제 목에 물이 찬 기분인 거예요. 약간 그쵸. 헐떡댈 것 같은 네, 느낌? 네. 그리고 부담이 된다라는 건데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표현이 좋기도 하지만 또 부담이 되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 이제 내 집을 마련하는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문득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네. 조금 천천히 들어가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저는 지금은 좀 천천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짧은 기간에 회복이 빠르게 네. 그 정부 대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빠르게 네. 올라왔는데 가계부채가 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왜 이번 이제 정부가 집값이 전 정부에서 너무 올라서 네. 집값 좀 잡아달라고 이렇게 찍어주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와는 좀 상반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젊은 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이 조금 불만을 많이 표현해요. 다주택자분들만 좋잖아요, 지금 건설사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해왔잖아요. 벌써 1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9월이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계부채 증가가 좀 위험하다, 연체율 올라간다. 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가계부채가 올라가면서 그럼 이자 돈 내는 게 많아지잖아요. 네. 많아지면은 당연히 쓰는 돈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번 달 네. 산업활동 동향 그 지수. 지수가 뭐 우리가 생산 소비 설비 투자 세 개로 크게 나누는데 네. 트리플 감소 세 개가 다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소비가 마이너스 4%예요. 안 쓰는군요. 네, 못 쓰는 거죠. 못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실 거고 게다가 이제 실질 소득 있잖아요. 평균으로 볼 때 소득이 마이너스 0.9%예요. 네. 그런데 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3.9%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왜 나오겠어요? 물가는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부동산을 계속 유동성을 확보해 주니까 돈이 도니까 당연히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또 네. 해외 물가 오르는 것까지 겹치니까 그 부담들이 고스란히 서민들이 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역량들을 이제 정부에서도 간파를 하고 9월 12일 날, 네. 12일 날 금융감독원에서 웬일로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하는 총재께서 한번 기자간담회 때 얘기했었잖아요. 저번 동결하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이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정책을 해나가면 이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센 말이거든요. 네.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분인데 그렇죠. 그만큼 재정통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나타나고 지표로. 근데 금감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9월 10일, 13일 날 50년 만기도 던졌다가 지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왜? 이 비싼 집값을 젊은이들이 돈을 갖다 갚는 거를 20년으로 보통 기준으로 네. 잡아요. 30년이나. 네. 그걸 50년을 나눠서 갚으면 영원한 빚쟁이가 되잖아요.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그 집값이 저렴한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올려놨잖아요. 네. 그 집을 갖다 사라고 하니 젊은이들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분도 계시고, 네. 야 이건 뭐야, 기성세대들이 올린 집값을 왜 우리 보고 다 물게 하는 그렇죠.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부는 전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어떤 다수당을 유지해야 되는데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조금 위험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월 얼마 안 됐죠. 12일, 13일 날 50년 만기를 8월 말에 발표를 했고, 네. 아예 룰을 만들었어요. 개선안을. 50년 만기 이제 없는 거로 가정하고 네. 특별한 경험만 해준다. 완벽한 직장과 확실히 상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네. 그리고 또 일시적 이주택자라고 했어요. 네. 집이 있는 분들도 특례보험자리론을 썼어요. 예. 웃기잖아요. 보금자리라는 게 무주택자 서민들 그렇죠. 이런 걸 위해야 되는데, 집이 있는 사람을 집 갈아타게 하거나 네. 심지어는 그 투자 투기용. 왜냐하면 3년을 갖다 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팔면 세금을 안 내요. 네. 그걸 또 풀었어요. 예전에 또 2년을 줄였다가 3년을 네. 푸니까 지금 막 집값이 좀 내려왔잖아요. 그럼 네. 대출 좋게 해주겠다. 대출로 해서 나 집이 있지만 이거는 빨리 하나 투자할 거 사고 이거 팔면서 세금 면해야지,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대출해 줬어요. 이 저금리를.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상반기에 이렇게 집값이 좀 펌핑되는 효과가 보여져서 이 정부 당국자들도 인제서 정신 차리고, 연착륙이 아니라 지금 오버슈팅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일시적 이주택자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9월 언제까지만 딱 하고 이제 없다. 그럼 이제 진짜 실수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현재 그런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거래량이 나왔는데 네. 예전보다 적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빠지면 더 적어지겠죠. 네. 근데 매물은 계속 늘어나요. 지금 매물이 쌓인다면서요. 쌓이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1년 반 전에, 1년 전, 네. 1월 1일이요. 1년도 네. 안 됐죠. 1월 1일에 네.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량, 팔려고 내는 물량이요. 한 5만 한 7천 건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7만 4천 건입니다. 어제 날짜 기준으로. 오.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늘고 있어요. 우리 뭐 입주 물량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뭐 2, 3년 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팔려는 물량이 7만 개인데 네. 2년치보다 많아요. 오. 그런 데다가 올해 또 입주 물량이 또 많아요. 3만 8천 개예요, 원래는. 근데 네. 보도가 요새 좀 잘못 나갔죠. 그러니까 서울 뭐 입주 부족으로 내년 후년 집값 폭등할 수 있어, 막 이런 기사 있잖아요. 네. 그 전형적인 좀 안 좋으신 분들의 좀 과장 기사예요. 어떤 면이 잘못된 거예요, 교수님? 서울시에서 2월 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서울시 입주 예정 물량을 인허가 되고 네. 공사 단계를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하니까 네. 3만 8천 호가 입주하는 거예요. 올해.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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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해요. 예. 내년이 3만 8천 호고요. 지금 올해가 이제, 그리고 후년이 5만 2천 호 이렇게 예정을 된 거를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8월 24일 날 네. 이게 3만 8천 호가 2만 8천 호로 수정. 감소를 했대요. 그리고 그럼 여기서 만 개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만 개가 뒤로 가요. 6만 2천 호로.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둔촌중흥 아시죠? 네. 둔촌중흥 입주가 2024년 12월 아니면 25년 1월이에요. 요거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럼 뭐 한 달 차인데. 네네. 근데 느낌은 그러니까 내년에 입주 물량이 서울 2만 8천 호 너무 모자라, 집값 폭등할 수,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안 좋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네. 또 요즘 기사는 믿지 마시고 요즘 좋은 뭐 다른 매체들 있잖아요. 네. 뭐 너튜브인가 뭐 이런 데 네.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건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언론도 좋은 기사를 많이 쓰시는데 네. 좀 건설사, 네. 사주가 많은 건설사가, 신문사가 좀 있어요. 언론사들이. 있죠.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친시장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쓰는 거죠. 네. 그 부분을 100% 믿으시면 안 되고 참고를 하시고, 너튜브 이쪽에 하는 분들은 뭐냐면 이 사주가 구독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실한 팩트를 안 하면은 네. 구독자들은 외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장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너튜브에 있는 분들이 데이터들을, 팩트를 발표하는 게 그나마 구독자를 위한 거니까 그걸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입주 물량 부분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고 도리어 많은 상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올랐던 가격이 매물은 많고 살 사람은 적어지는 분위기로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따라서? 물건이 많으면 싸지겠죠. 예. 그런 시기가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여전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야 뭐 빚을 내든 돈을 벌든 집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요번에 나왔던 특례보험자 이론이 4%대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출 금리가 7%, 6%까지 가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갖고 게다가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른다라는 기사들이 많았고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전하고 시장 모습이 많이 달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천건대잖아요, 서울이. 네. 근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지고 나서 대책이 나왔어요. 2008년 후반기에 그리고 네. 2009년 2월 달에 2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엔 13 대책이었잖아요. 예. 더하면 똑같이 4자인데 예. 그죠? 2 더하기 2는 4고 1, 3인데 아,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좀 4자일까? 그래서 봤더니 중요한 건 뭐냐. 그 발표된 내용이요. 95%가 거의 똑같아요. 어떤 내용? 분양권 뭐 전매 제한 완화, 아. 처분 기한 늘려주고 대출 늘려주고 네. 그 당시에는 DSR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LTV를 85%까지 해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사인만 하면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특례보험자리도 소득 DSR 안 따지고 해주겠다 해가지고 막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그런 거죠. 저번에 연끌 때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집값이 좀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온 상태에서 특례보험자리가 나오니까 네. 아 내려왔으니까 사라는 얘기구나. 그렇죠. 근데 그 1월 초, 3월 초에는 금리가 은행을 가니까 5%, 6%인데 여기서 4% 해준다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확 달라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39조 6천억인데 40조 네. 가까운데 열흘 만에 10조 소진이 그 기사예요 처음에. 그럼 열흘에 10조면은 40일이면 다 끝났어야 끝나는 돼요. 거잖아요. 네. 지금도 남아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로요. 네, 아직도 한 5조 남았습니다. 지금 10개월이 됐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 집값이 그러면서 조금 올라갔잖아요. 회복됐잖아요. 네. 계산하니까 암만 정부에서 내 소득을 안 따진다고 해도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이거 이자 내는 집값이 높으니까 금리가 낮아도 이자 낼 돈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다 100만 원이 2, 넘어. 300 수준 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너무 못 사는 거예요. 네, 너무 서울은 못 사는 부담되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살 수 있는 수요가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가 있는데 아까 소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소득도 줄고 그러면 집값이 내려와 줘야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전하고 비슷하잖아요. 아, 그렇죠. 소득이 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시 돌아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다시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무리하게 집을 사실 것이 아니라 물론 정부에서 정책 금리로 그 내년 봄에 베이비 특례론, 신생아 특례론 나왔잖아요. 그거는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정부에서 이제 정책 자금으로 네. 금리가 1.6에서 3.3 사이니까 또 해당이 전부 되는 건 아니고 전부 됐죠. 출생아가 생기면 있으니까. 네. 다 불행한 건 뭐냐면 그거를 그럼 영원히 해줘야지 우리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렇잖아요. 또 반면에 그러면 아기를 이미 낳으신 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래 나신 분. 차별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챙기고 뭐 그건 나중에 정부가 알아서 할 거고 그러면 이 신생아 특례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 금리가 1.6% 우대금리일 때 1.6%거든요. 그러면 그건 지금 정부에서 정말 집 도와주는 거예요. 사라고. 네. 비싸던 물론 싼 게 낫죠. 더 네. 내려가서 1.6%면 박수를 치겠는데 말이 1.6%지 집값이 2배면 3.2%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묘한데 불행히도 그 예산이 좀 적어요. 예. 그 딱 던져서 저는 이거는 정말 잘했다 하고 오. 박수를 쳤는데 예산이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럴까요? 미끼 상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비선으로 그 예산을 좀 많이 늘려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했더니 요새
나라가 좀 재정이 재정이 어렵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런 상태라서 근데 그걸 활용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해당이 되시면 그쵸. 무조건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부러 지금 좀 슬픈 얘기인데 돈이 좀 있는 분들인데 금리가 저렴하니까 물론 금액 저거는 있지만 일부러 출산할 계획을 다시 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어머나. 1.6% 받으려고. 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하튼 그런 건 좀 활용하시고 공공 분양이 이제 좀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네. 가을하고 겨울에 네. 내년 봄까지. 네. 그것도 이제 요거랑 딱 이렇게 접목을 시키시면 되시면 그쵸.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금리는 싸고 분양가 저렴한 걸 사면 네. 정말 부담이 적으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하시면 내 집 마련이나 자산에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공공 분양이랑 지금 말씀하셨던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네, 그거 네. 활용하시면 좋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버해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근데 자기 제가 이제 30년 동안 부동산을 이제 현업에도 있어보고 강의도 했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나더라고요. 자기 소득에 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짜장면 값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오르기만 했지 내린 적 없다. 네. 부동산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내린 적이 있잖아요. 네. 왜? 아, 그렇죠. 중간에. 근데 내렸다 올랐다 하잖아요. 네, 네. 짜장면 값은 내렸다 올렸다가 없어요. 그쵸? 차이점이네. 네. 왜냐하면 왜 내렸다 올렸다 하면 너무 오르니까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짜장면 값은 너무 오른 게 아니라 실제 서민들의 생활에 맞춰 수준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 값은 내린 일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부동산은 너무 오르니까 오버슈팅 나면 조정돼서 균형점에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좀 더 워낙 볼륨이 크니까 좀 더 저렴한 거를 사는 게 부담이 덜 하고 뭐 앞으로 자산가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사이클을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 접하시면 좀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고 네. 소득 대비해서 기본은 이것만 지키면 돼요. 어느 상황에도 그럼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이제 시장 친화적인 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부동산은 영원히 오른다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길게 보면. 네. 그러나 중간에 비쌀 때 산 분들은 영끌이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경매당하는 고통도 겪잖아요. 네. 이거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 소득이 100이라고 할 때 내가 대출금하고 원리금, 원금하고 이자를 내는 돈의 비율이 30%를 넘으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부담이 되는 거죠. 네, 특히 금리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30% 비중을 뒀는데 금리가 지금처럼 2배가 오르니까 60%가 되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끌하시던 분들이 지금 투잡, 쓰리잡 뛰고 고통스럽고 아까 말씀 부부싸움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항상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30% 그것만 기억하시면 30%면 아무 때나 사셔도 돼요. 좀 비싸게 사셨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또 균형점에 맞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빨리 집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사업을 하거나 일을 잘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30% 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공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거 부동산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균형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분만큼은 다 이제 포함되니까 그냥 편하게 사자고 하시고 넘으시면 이왕이면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비쌀 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기다렸다 사셔야겠죠. 그렇게 네. 하면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출을 이제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부동산 정책상으로 네.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선이 곱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아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하셨는데 한국은행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책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렇죠. 일관되게 그러니까 수립을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렵긴 하죠. 선거를 해야 되는 민주주의 네, 국가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네. 정책을 뭐 정부의 그 성향이 계속 바뀌는데 네, 네. 부동산 정책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참 어렵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선진 국민이 됐는데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후진적인 어떤 정책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국민들만 피곤한 거예요. 뭐 재건축도 그렇고 일반 분양가도 그렇고 분양가 상한제 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육 100년 대계처럼 부동산은 정말 중요하고 그렇죠. 지금 저출산 문제가 터지고 미래가 불분명하면 이제는 뭐 여야 이런 거 진보 보수 따질 거 없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모여서 네. 뭐 10박 10일이고 밤을 새워서라도 그렇죠.
합의를 하고 그런 걸 합의하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간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줘야 일하다 말고 부동산 업계로 가가지고 하다가 망하고 막 이런 분들 많아요. 왜? 이런 말들 자꾸 하잖아요. 월급 갖고 집 못 산다. 이런 걸 네. 자꾸 퍼뜨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월급 갖고 집을 사야 정상인 게 그렇죠.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 분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지금 선진 국민이 된 지가 벌써 20년이 돼 가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자꾸 표만 보시고 좀 공부도 좀 하셔서 이제 세계 10위의 대국인데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심하게 하셔가지고 마음을 원래 국회의원이 왜 되셨죠?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주잖아요. 네. 그런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말씀 주신 대로 100년 되게 대출 같은 것도 네. 안정되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든 무주택자분들이든 유주택자분들은 계획이 생기잖아요. 변동성이 없고 네. 부부싸움은 그럼 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없지만 모으면 15년 뒤에 그렇죠. 사는구나. 마음도 편하고. 네. 그러면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보험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건강보험료도 낮아질 거고 그렇죠. 점점 선순환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초심으로 좀 돌아가셔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100년 대계 수준으로 다시 한번 잡아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한국은행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택 가격이 현재 경제 여건과 비교할 때 고평가되어 있다. 네, 맞아요. 소득과 괴리되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비싸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냥 비싸다 아니고 너무 비싸다. 그런 네. 뜻인 거잖아요, 네, 교수님. 지금 모든 데이터들이 대한민국 집값이 최상위권에 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처분 소득 대비로 따져도 네. 보통 PIR라고 해서 네. 자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도 있고 네. 소득 말고 또 GDP 대비 주택 가격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가처분 소득 대비 또 그 부채 비율 이런 걸 다 따지는데 다 거의 1등 수준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제 하는 총장 얘기를 하셨고 네. 그 다른 나라들의 어떤 지금 저 수치들이요. 그 다른 나라 일본, 네. 또 미국, 네. 또 스페인, 유럽에서 피그스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네. 포르투갈, 이탈리아, 뭐 부도나 스페인 이쪽에 그리스, 예. 부도 비슷하게 났을 네. 때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지표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이라고 하면 그때 다 터졌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 그게 100은 이미 됐고 100을 넘는 것도 많은 거예요. 지표들이. 그래서 제가 뭐 2년 전부터 자꾸 대한민국 좀 너무 오버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 네. 버블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하는 총재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또 인구 출산율이 서울은 0.59잖아요. 우리 전국은 0.7이지만 그래서 외국에 얼마 전 한 달 전인가요? 외국의 그 인구학자들이 뭐 단체로 한국을 왔나 봐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인구 소멸 1호라고 그러니까 저희 네. 무슨 연구소 그 소장님이 다른 분들이 같이 왔는데 서울 0.5라는 얘기는 여기 와서 들은 거예요. 가지고 놀래가지고 그게 그 나라 뭐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나라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네. 인크레더블 이래가지고 믿을 수 없는 출산율 이래가지고 그러면 서울의 출산율이 왜 0.5 이거면 거의 뭐 한 두세 대 지나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하는 총재가 얘기하신 대로 너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기 힘든 수준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일시적 이주택자 제도가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원래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게 내가 직장이 생기거나 네. 뭐 또 아기가 학교가 어디가 돼가지고 움직여야 될 때 네. 그럼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한두 달에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집을 사고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1년 정도 팔 기간을 줘요. 그럼 이거 오랫동안 살았으면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세금을 안 내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 3년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3년을 늘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3년 동안 왜 집을 들고 있어요? 그죠? 투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지금 3년마다 팔면 세금을 안 내면서 집을 살잖아요. 그분들의 숫자가 232만 명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 집수가 몇 개예요? 232만 개잖아요. 네. 그 집이 지금 계속 도는 거예요. 3년마다 들고. 그러니까 공급 더 안 해도 돼요. 그분들이 그냥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해만 해도 공급이 그냥 물량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매집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가 손을 대고 네. 좀 조정할 때가 됐다. 네. 실제로 일시적으로 이전한 거는 우리가 이해하죠. 네. 그럼 1년 안에 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게 네.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팔고 들고 가게 정부 정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모여서 네. 기득권들이 잡고 가는 형태가 갈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금 미래가 안 보여서 힘든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앞날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기를 다시 한번 또 부탁드려봅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게 주요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인데 네, 맞습니다. 네. 저게 이제 가처분 소득을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이제 설명을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럼 이자나 뭐 이런 거 다 빼고 한 푼도 안 쓰고 네. 밥 안 사 먹고 안 하고 모아도 맞아요. 26년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높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 불가능하죠. 사지 말란 얘기.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란 얘기죠. 얘기잖아요.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네. 예. 중국이 34년에 홍콩이 44년. 근데 우리나라가 대만이나 싱가포르, 프랑스보다 심지어 일본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미국보다, 거는 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제 IMF하고 OECD에서 경고를 계속 하잖아요. 한국은 지금 대출로 쌓아올린 집값이라는 걸 자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 부채 비율 수준이 네. 버블 터지기 직전 딴 나라들 일본, 미국 다 터졌잖아요. 딱 거기 넘었어요 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10년 모아야 집 산다가 15년 전 얘기예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조차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네. 그 얘기 뭐냐 한 푼을 쓰니까 예? 그럼 20년이 당연히 못 될지, 산다는 그죠? 얘기죠. 예. 예. 20년이 아니라 대충 한 25년 나오죠. 네. 그게 이제 15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비싸졌어요. 그런 결론이 뭐냐면 대기업 다니는 맞벌이도 10년이가 못 사는 거예요. 어머. 그 2배 이상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 기준이나 예전에 어떤 주택 가격과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지금 집값이 2배 이상 펌핑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시고 지금 만약에 집을 여러 개 가지신 분들이 지금 팔고 있거든요. 재작년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나 투기 형태로 가시면 안 돼요. 특히 이번에 대출이 막 나왔을 때 보통 20, 30, 40, 50, 60이시면 50, 60이 더 재력이 많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근데 이번에 상반기에 아파트가 전국에 19만 건 정도 거래가 됐어요. 네. 예전에는 보통 30만, 40만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치가 그 18만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역대 2006년부터 한 17년 동안 최저치 2등이에요. 올해 이 상반기 집값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네.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의 수준이 이 소득 수준하고 그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아까 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살 사람들이 더 줄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또 조정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미래에 대해서 지금 주위에서 뭐 이렇게 상승된다. 지금 아니면 지금이 제일 싸다 이 집값. 근데 그건 거짓말인 게 드러났죠. 지금이 제일 싸다고 한 것도 2020년도 꼭지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진 않네요. 작년에 하반기 때 어땠어요? 거의 막 인천, 뭐 경기도는 반토막도 났잖아요. 50%. 그거 거짓말인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바쁘다 보니까 네. 요즘 와가지고 또 올라오는 분위기 속에서 또 그 얘기를 하면 또 속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바짝 근데 차리고. 민간 분양가가요. 네. 좀 최근에 보니까 분양한 아파트의 메리트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좀 싸기 때문에 새 아파트인데 그래서 메리트가 로또라 있었는데 그랬죠? 예.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분양 가격을 보면 어느 순간 분양 가격이 주변에는 구축보다 훨씬 더 비싸진 현상들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1년 동안에 전국의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12%가 올랐어요. 네, 평균으로요. 예. 뭐 자재값 올랐다 그러는데 자재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큰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것만 파도 뭐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 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서울 네. 노량진 일대 이제 정비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네. 일단 기본 견적을 봤는데 그 건축비가 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뭐
1,500, 2,000 막 이런 거 말고 네. 실제 상황은 700에서 800, 900 사이예요. 건축비가 실제로는. 네. 네. 사업비가 다 포함해서 그러면 네. 3억이잖아요, 집값은. 네. 근데 분양가는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뭐냐면 건축비가 올라봤자 심하게 얘기하면 올라봤자 전체 사업에 그러니까 토지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건축비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 중에 일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데는 50%를 차지하지만 적은 데는 3, 40%밖에 차지를 안 해요. 건축비가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네. 그러면 거기서 또 지금 올랐다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있잖아요. 많이 네. 오른. 뭐 인건비도 조금 올랐습니다. 예. 올랐는데 그 부분이 차지하는 포션이 철근하고 콘크리트 그 부분이 한 50에서 40% 돼요. 네. 그럼 전체 30%에서 50%니까 15% 정도죠. 그 15%가 2배 오른 거예요. 네. 그럼 15%그 15%의 비중이 단가가 1,000원이었는데 만약에 2,000원이 됐다 그러면 네. 전체 볼륨에서는 이 상세가 되니까 가중으로 네. 한 5%, 10% 오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원래 분양가가 옛날에 시세가 10억이면 일반 분양가 상한제일 때는 한 7억, 6억 했어요. 네. 그래서 로또라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업을 갖다가 슈팅을 하니까 여기다 같이 맞춰두니까 이익이 많이 생긴 거죠, 사이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짬짬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잖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를 안 풀었으면 이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왜 생겼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게 왜 나라에서 분양가를 제어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분양할 때 우리 중도금들을 돈을 대출을 받아요. 네. 그 대출을 나라에서 보증을 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덕분에 이 공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양가 상한제 풀린 게 지금 말씀하신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다라. 그게 더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아마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조금 차분해지시고 숨차기 좀 덜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꾸준하게 네. 공부하시면서 좀 팔로우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네.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